또 개봉을 하고 또 많은 또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관객분들한테 오늘 저희 함께 하는 시작에 또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시국 그런 시국에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그리고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걸어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김혜영 배우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혜연 배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 그냥 영화만 보러 오신 분들이 더 많을지, 오늘 저희 아마 이 올라오는 댓글을 좀 보다 보면 좀 더 느낌이 올 것 같고, 하여튼 두 개를 다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또 오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또 질문도 남겨주시고 저희 또 뭐 감상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겨주시면 3분 정도 뽑아서 사인 포스터 드린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올려주시고 또 저희 이야기에도 귀를 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이 혜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과격하다 뭐 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이 이렇게도 없는 캐릭터를 본 적이 있는가? 자기 변명이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했고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 혜영이라는 캐릭터 자체에 사실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그 어떤 중장비 농성을 벌이는 중년 남성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부분에서의 변주를 제외하고도 이런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데까지 감독님 마음속에 어떤 원형 같은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글쎄요, 어떤 게 있어서 그걸 구현하거나 이렇게 만들어냈다기보단 원래 있던 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제외하고서 나온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이제 흔히 나오는 영화들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뭐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그걸로 뭐 적을 무찌르는데 막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런 캐릭터가 매력이 있나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아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무엇을 내가 이 아이에게 주면 갈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맞으면 때리고 찌르면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되게 1차원적인 그런 반응을 갖고 있는 아이를 만들면 어떨까 만들게 된 캐릭터입니다. 거의 뭐 그런 캐릭터로 치면 남자로 치면 거의 저는 강철중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무대포에 그냥 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되게 보기 드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판타지처럼 느껴질 만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배우님 같은 경우도 사실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말하자면 이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의 뭐 이유가 있다거나 뭐 그전에 당위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근데 관객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 영화 찍는다 만다 뭐 출연을 한다 만다보다 훨씬 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숙제 같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보면서 계속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친구는 이런 친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성격이 이런 친구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분노를 납득이 가게끔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였는데 제가 어떤 평을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평을 봤는데 영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평을 봤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좀 감격스러웠고 내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납득을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 뿌듯했습니다. 사실 배우의 힘이라는 거,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배우가 시나리오로 들어가서 만들어낸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스스로도 굉장히 한 10년 정도 준비하셨던,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또 시나리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차원에 있었던 시나리오가 김혜은이라는 배우를 만나서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현장에서나마 느끼셨을 것 같고, 편집하면서도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스스로 보시면서도 굉장히 느꼈을 것 같은데,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내가 그냥 글로 쓰는 어떤 걸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시나리오보다 잘 나왔어요. 그건 이제 배우의 역할도 크고,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촬영이든 뭐든 이제 여러 스태프들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이제 글보다는 좋게 나오는데, 이제 되게 오래 준비를 했으면서도 저 혼자 이제 약간 뭉클했던 순간은 초반 맨 첫 장면에 이제 혜영이 법정에 서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촬영 한 3분의 1쯤 진행됐을 때쯤 찍은 건데, 그 장면을 놓고 이제 연기를 하고 그 모니터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쭉 보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머릿속으로 그렸던 아이가 저렇게 서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딱 그 장면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했고, 뭐 전혀 몰랐겠지만. 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랬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감독이 아닌 어떤 개인으로서도 뭔가 자기가 생각만 해오던 게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말하자면 워킹 타이틀이 용문신을 한 소녀였었다고 알고 있고, 그 제목은 사실 가장 유명한 그 밀레니엄이라는 시리즈에서 용문신을 한 소녀, 용문신을 한 소녀라는 그런 아예 제목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영화들에서 보통의 캐릭터들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어떤 아주 캐릭터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오히려 혜영에게서는 일부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었던 느낌이 들어요. 옷만 해도 사실 입고 있는 의상만 해도 패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혜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독님이 아까 빼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 작은 소품부터 의상 혹은 아니면 연기의 부분들까지 그렇게 계속 그건 빼기를 계속 해나갔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떠셨는지. 제가 이 작품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작품 끝나고 바로 이제 정말 찍게 된 작품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표정이나 행동이 굉장히 과하게 많았을 때였어요. 실제 현실에서도 많았고,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도 아직 6개월 동안 찍었을 때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과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표정 빼기랑 이제 모든 거를 좀 덜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스스로한테 한편으로 좀 숙제, 과제였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구에서 온 대장 말티주님께서 혜은 배우님 영화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문신이었는데요. 혹시 용 3마리에 대한 의미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또 보니까 혜은이 계속 팔토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용기 아니면 세 보여야 할 때 팔토시를 내리고 전진하는 신이 많고, 그냥 다닐 때는 팔토시를 문신을 가리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아예 팔토시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영화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신의 의미는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용기를 얻고 싶을 때 본인의 팔과 본인의 문신을 보면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토시를 벗는 건 정말
특정 장면에서 그렇게 벗는데 본인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벗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팔토시를 벗는다 안 벗는다의 의미조차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본인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세서 뭐랄까요?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네, 의미가 이게 없어지는. 큰 그리고 본인한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존재여서 했던 것 같고 용이 3마리인 건 원래 2마리였는데 그래요 감독님께서 네. 1마리를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원래 촬영 초반엔 2마리였는데요.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팔 뒤가 비어서 이거 너무 비는데 하나 더 할까? 그리고 뒤에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3마리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혜연 원래 저는 뭐 제가 문신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문신을 조금씩 늘려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혜영이 했었던 최초의 문신은 그럼 1마리였을까요? 한 번에 다 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다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네,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더 이상 팔토시가 필요 없어지는 어떤 그 순간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혜영이 아이언맨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아이언맨이 어느 순간 어떠한 자기의 그 수트가 없이도 더 이상 자기는 그냥 아이언맨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성장 영화라는 표현 같은 걸 그렇게 붙이고 싶진 않지만 또 실제로 혜영이라는 그 팔토시만으로도 이 친구가 얼만큼 성장했는가도 또 느껴지고 변했는가도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무기들을 조금 드는데 좀 물론 이제 중국집을 하고 있는 설정이긴 하지만 식칼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물론 아무렇지도 않진 않았지만 꺼내는 그 아버지와 뭐 혜영도 한 번씩 칼을 들긴 하지만 사실 약간 각각의 무기가 좀 따로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님. 혜영에겐 주로 가위가 주어지고 처음부터 가위를 꺼내고 아버지는 주로 이제 뭐 아주 끝까지 이제 식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거의 무슨 베를린의 하정우 씨급으로 그냥 주변에 손이 잡히는 대로 찌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어떤 그 각각의 무기들을 다르게 주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 나온 그 첫 장면에서 이제 막 때리는 장면에서 가위를 이제 연출팀에서 되게 이따만한 가위를 처음에 해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얘가 그런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작고 이렇게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정도 가위다. 막 이렇게 뭘 죽이려고 간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그 가위의 크기나 모양 같은 게 처음에 이 캐릭터가 막 그렇게 막 나가는 애는 아니다라는 거를 약간 암시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잡히는 대로 가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진의 경우에도 그냥 잡히는 대로 가지고 나간 거죠. 이제 제가 노렸던 것은 이제 그 혜영이 아직 아빠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혹은 아빠가 자기의 무엇을 막아주고 있었는지 모르던 그 때가 이제 지나고 뭔가 알아가던 그 즈음에 아빠와 똑같은 상황을 혜영이 당하는 그 장면을 이제 가위에서 칼로, 칼에서 가위로 이렇게 옮겨가는 장면들을 이어붙이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무기들을 이제 쓰게 됐죠. 최 회장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나가는 그 두 장면이 반복적으로 다른 아버지와 딸로 해서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그 편집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때 확실히 이 두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또 닮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또 받기도 했었고 또 혜영 자체가 아버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해피엔딩님께서 숨기지 않고 왜? 아시는 분이세요? 아예 제 팬카페명이어가지고 팬카페 명으로 다 활동하시는군요. 이 안에서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혜윤으로서의 혜윤이라는 캐릭터의 부러움을 느끼신 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모두 혜윤이처럼 살고 싶지만 혜영이처럼 살고 싶지만 그쵸 여기서 아마 캐릭터에서 혜윤이로서 혜영이한테 캐릭터의 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지에 대한. 저는 그 하나를 보고 돌진을 하는 혜영이의 캐릭터가 부럽다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고 매 순간 그랬는데 본인의 어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게 저는 찍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대리만족했던 것 같아요. 좀 시원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원래 성격은 어떠세요?
원래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가 난다 이렇게 막 가위 꺼 이런 적은 없지만 뭔가 그런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순간들을 찍을 때마다 굉장히 멋있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김혜연 배우에 대한 자료조사를 좀 했더니 김포 중장비학원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자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연 배우가 3일간 페이로더 및 스키드로더 특훈을 받았습니다. 페이드로더는 매우 큰 장비라 김혜연 배우가 부담을 가질 줄 알았는데 겁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스키드로더는 장난감 같다고 귀여워했다는 후기까지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어떤 특훈의 과정들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네요. 사실 공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막 밟고 했었고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굉장히 위압감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는 차더라고요. 물론 내려서 봤을 때도 와 진짜 크다 싶었지만 정말 그 모든 걸 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많이 무서웠고요. 혹여나 사고가 날 수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강사님께서 워낙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 네, 이게 자주 혹은 막 가깝게 쉽게 이렇게 차를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외워서 아니면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운전 연습을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공터에서 찍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막 달려도 되니까요? 네. 근데 큐리오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은 있었어요. 이게 항상 낮에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태프분들이 다 어두운색 옷을 많이 입고 계셨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막상 그리고 항상 혜영이가 불도저를 타는 장면들은 다 거칠게 막 몰고 나가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들 안전하게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중간에 불도저 뺏어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네. 지점에 그때 저희는 이제 뒤를 잘 보고 잘 빼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르니까 안 봤대요. 그냥 한 건데 다행히 거기 아무도 없었고. 이게 사실 이제 해명을 이게 사실 우선 근데 감정이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뒤를 이렇게 직접 보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상 혹은 실제로 뒤를 봐야 후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건데 실제로는 사실 거기 안에 다 거울이 있긴 하거든요. 백미러가 다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의자를 아무리 앞으로 당겨도 안 보여요. 엑셀이랑 브레이크도 잘 밟기가 힘들었고 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몸을 돌려서 뒤를 봤었고 실제로 편하게 운전할 땐 거의 스포츠카처럼 누워서 운전을 했었어요. 근데 잠시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위에서 보는 어떤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세상을 보는 거는 내 눈높이로 보게 되죠. 그것이 아예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하고 바로 보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라는 걸 한번 했다는 건 되게 다른 감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거. 저는 그 위에서 어떤 바라보는 감정보다 혜영이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 불도저의 크기와 비슷할 수 있겠다. 어떤 분노감이나 본인의 직진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이 차와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태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불도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인사하는 프로도님께서 혜영이네 집은 쉽게 무너지는 반면에 최 회장네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그만큼 최 회장은 혜영에게 높은 사람을 또 무너뜨리기 힘든 사람이라는 걸 의도한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런 벽이기도 하고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사람이 크고 넘어갈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을 지키는 법이든 뭐 관습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그걸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뭔가 해보지만 사실은 옴짝달싹 못하고 바퀴만 헛돌 뿐이죠.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같이 보는 거가 이 영화를 관람하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넘어가지 않는 벽과 불도저와 바퀴와 그리고 금방 넘어가 버린 집이랑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됐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지켜주는 많은 사회적인 울타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혜영이 같은 친구한테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가 뭐 사실 폭력이란 건 나쁘지만 그것을 행사해서 어떤 그 자기가 화가 났거나 자기한테 불합리하다라는 것에 응징을 하는 순간에 쾌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왜 혜영이한테 또 하냐고 머리 때리면서 김희창 배우님이시죠? 이빨 막 쑤시면서 또 폭행이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갈 때 진짜 달려가 참지 않고 막 때릴 때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짜릿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혜영이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것들을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순간들 같은 게 짜릿함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세상에서 싫어했었던 어떤 유형들의 인간들을 약간 컬렉션을 해서 넣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아까 전에 뭐 중장비 같은 걸 배웠을 때 그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쓸 데가 어디 있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독님의 싫어하는 인간 리스트 노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 반말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데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 뭐 이제 대학원에 가든 이제 가면 교수님들이 첫방에 반말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막 반항기가 있을 때는 저도 반말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이렇게 대한다는 그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뭐 되게 자기의 폭력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아무런 폭력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율이 있다면 그 규율을 양쪽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몇몇 리스트들이 저기에 존재하죠. 혜영이라는 캐릭터가 어디서 나왔나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이모하고 이제 뭐 식혜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태도를 보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느낌의 아이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됐던 장면이기도 했어요. 이모이 아마도 엄마를 대신하는 어떤 여성의 인척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냥 평범하고 되게 착한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혜영이라는 아이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점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서서히 이렇게 변해왔었을까?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게 약간 지금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그 반말을 쓰는 그런 느낌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서로 안 들어버린 것 같은,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혜영이를 중심으로 뭐 이모부를 만날 때, 이모를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날 때 혹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좀 괴롭히는 세상의 어른들을 만날 때 조금씩 다른 태도를 좀 보이는 방식으로 연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그 혜영의 태도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정을 하고 들어가셨는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혜영이는
뭔가 본인한테 악이 있는 행동을 안 하면 저는 사람마다 레드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냥 넘어갈 일은 그냥 뭐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면 정말 레드 버튼이 눌리는 그런 순간이 모두에게나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레드 버튼이 눌릴 때만 혜영이는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평범한 19살 소녀 이렇게 보여지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레드 버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혜영이에게 가장 강력한 레드 버튼. 제가 연기를 하면서 더 이 친구의 어떤 화남과 분노 이렇게 표출하는 걸 봤을 때 더 느껴졌던 건 아무래도 해적이를 지키려고 뭔가 지킬 것이 너무 확실하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터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꼭 보이는 해적의 짬뽕집 이렇게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의 영역에 내 가족을 건드리면 이제 그게 폭발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해적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해적이라는 이름은 혀이적이잖아요. 근데 짬뽕집 이름은 하이적, 그러니까 해적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뭐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적이 주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실제로 바다라는 아주 광활한 곳에서 우리가 보통 육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법 같은 것도 별로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짱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해적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든 그런 짬뽕집 이름이었는지. 그렇죠. 일단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은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뭐 아마도 원피스였어요. 뭐 그런 아마도 원피스였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짬뽕집을 만든 거죠. 원래는 그 앞에 이렇게 깃발, 해골 깃발 막 그려져 있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그 돈이 많이 들어서 해놓은 걸 또 나중에 또 부숴야 되니까. 심지어. 이 해적 역의 박시우 배우 2011년생이더라고요. 12살? 이제 다 컸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뭐 저는 혜은 배우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해왔던 배우이기 때문에 뭐 아역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린 배우, 그냥 나이가 좀 어린 배우고 나이가 좀 더 많은 배우가 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연기를 하는 순간에 함께 있는 배우가 이 사람을 그냥 어린이로 치고 아역 배우로 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배우들의 힘들이 확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나 해적이랑 혜영이 함께 있는 순간들의 연기들이 더욱더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뜻은 이 박시우 배우한테 또 이제 그 함께 앙상블을 하면서 받았던 에너지가 꽤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들어가야 되는 그 후반부 장면들 같은 경우 찍을 때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감독님이랑 리딩을 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해적이랑 굉장히 친해져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해적이와의 어떤 붙는 장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누나와 동생처럼 보여야 이 영화가 더욱더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친해져야겠다라고 1순위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시우 친구가 되게 잘 따라줬고 실제로 저한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힘이 나서, 그리고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친구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 네네,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연기하면서 그 해적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덕분에 이렇게 잘 좋은 시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같이 어릴 때 연기를 시작한 후배를 바라볼 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가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한 친구를 바라볼 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배우들과 남달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 꿈꿔왔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 죄송합니다. 어린 모습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멋있다. 네. 그렇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꿈이 굉장히 좀 빨리 확고하게 정해진 친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대본이라던가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대견스럽다, 멋있다 이런 멋있다.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화 속에서 해적이가 되게 멋있는 순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최영한의 비서가 처음에 이제 왜 저 사람 팔에 왜 파스 같은 걸 붙이고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게 구본진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됐었던 건데, 그랬다면 처음에 딸인 혜영이가 찾아갔었을 때 구본진이라는 아버지 이름 얘기하거나 뭐 이랬을 때 되게 매몰차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꽤 되게 약간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 비서분의 태도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 한혜지 배우는 네. 뭐랄까, 제가 주문하지 않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저도 이제 심지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모니터 볼 땐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알게 된 것도, 혜영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그냥 리셉션에서 이제 사람 받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였는데도 어린애가 와서 최영한 씨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너? 뭐 이렇게 되게 우쭈쭈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실 텐데 우쭈쭈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너? 이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구본진 씨 딸이라고 하면 되게 급격히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뀌죠. 동병상련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로 뭐랄까, 특별한 악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서도 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데 누군가에게 악처럼 악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씩 등장하는 배우들도 그냥 허투루 캐스팅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박시우 배우뿐 아니라 그런 배우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에서 어떻게 그 과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오디션뿐 아니면? 일단 저는 굉장히 좋은 동료 감독들이 있었고, 그래서 동료 감독들 추천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캐스팅 디렉터랑 작업을 그렇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출팀들이 이제 그 배우들을 쭉 오디션 작업을 보고 하면서. 근데 저는 캐스팅도 하나의 전문 분야고, 그쵸. 제가 연출을 전문으로 하듯이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한 사람의 힘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철웅 캐스팅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많은 영화에서 작업하고 계신 캐스팅 네. 디렉터시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무리해서 이 정도의 규모의 영화에서 좀 힘든 배우들도 이야기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부탁을 하셔서 같이 작업하게 된 배우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영화들에서 그런 배우들이 사실감이 좀 떨어질 때 영화 전체가 믿음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어디에도 그런 빈틈을 만들지 않은, 구멍이 없었던, 그런 배우적인 구멍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아빠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화상 입은 팔을 꼭 짜는 그 장면은 사실은 어떤 내용적인 설명이 되지는 않는, 근데 사실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어떤 감정이 했는데, 스스로 연기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 모든 게, 그리고 지금 혜영이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빠 때문에 벌어진 건데, 아빠는 계속 누워있고 이런 어떤 답답함과,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일어날 거야? 어떤 미움, 아. 애증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형태로. 네네. 눈앞에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아플 걸 당연히 알지만 이제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날 거야 이 어떤 그런 애증? 이 석유통을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석유통을 처음에 꽉 채웠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갑자기 또 다시 좀 일부를 버리고 가게 되는 그 장면에서 굳이 이걸 채웠다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줬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그냥 유머입니다. 아, 네. 뭐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는 못 가겠다. 그냥 유머. 사실 석유통 들고 가는 뭐 이런 큰 누군가를 해하거나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통을 들고 가는 소녀의 이미지로는 죄 많은 소녀의 전여빈 배우가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본인을 결국 해야지만 혜영은 절대로 본인을 해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해하지 않는 여자라는 점이 되게 스스로 그리고 자책하지 않는 남 탓을 할지언정 절대로 내 탓은 하지 않는 이런 어떤 태도 자체가 주는 쾌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 들고 갔었을 때도 참 어설프잖아요. 혜영이 하빈이 이 모든 어설픔을 감독님이 짧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유머를 제외하고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노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영화에서. 매 순간에 혜영이는 진심이었고 석유통이 정말 무거워서 버린 거였고 그 어떤 라이터도 안 땡겨져? 정말 정말 뭐 물이 닿아서 안 켜졌던 거였고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집의 붕괴는 약간 7, 8년 유년기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그 시기를 끝내는 행위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장면을 찍을 때 혜연 배우의 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찍을 때 마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중국집 부술 때. 왜냐면 두 가지의 장면 굉장히 다른 얼굴로 연기하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해적의 짬뽕집을 부술 때에는 단순한 건물을 부순다의 의미를 넘어서 내 추억, 가족들과의 어떤 삶의 터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정말 보금자리가 되어줬던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은 부술 수 없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겠다. 여서 좀 되게 찍으면서 사실 눈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올 뻔했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참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잠자고 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을 거고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과거를 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많이 감정들이 올라와서 오히려 참으려고 하면서 그 곳을 부쉈고 이제 최영원 회장님 집은 정말 살기가 많이 느껴지게끔 이 세상의 어떤 부당함을 그 집에다 표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버전도 있었나요? 눈물을 더 흘리는? 지금 솔직히요? 네. 근데 솔직히요. 지금 여기서 많은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까 그 팔을 쥐어짜는 장면에서도 감정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눈물이 나는 장면도 한번 부탁을 했었고, 이모랑 싸우는 장면에서도 이제 동생이 다친 거에 마음이 크게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눈물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있고, 중국집을 부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법정 장면도 약간 좀 공손한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착한 아이처럼 시작을 할 수도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여기 영화에 찍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찍은 마지막 테이크인데 그냥 다 두고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한 거였죠. 그게 제일 맞았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장면 놓고 여기에 맞는 걸로 다 채워넣자 하고 편집을 해나갔죠. 오히려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셨던 거군요. 이게 사실 능성구 씨가 주신 질문하고 또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초반부터 끝까지 분노가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처음에 분노의 농도가 그렇게 옅지 않은데 체력적으로 연기할 때 힘들지 않았는지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약간 노래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첫 잘못 잡으면 나중에는 계속 끝간데 없이 올라가면 막 나중에 이게 허덕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어디서 음을 시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고점의 음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 연기에 말하자면 좀 계획이 좀 필요했었던 영화였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서로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찍었던 장면 그리고 제가 뭔가 그때 과했거나 혹은 덜 했을 때 감독님께서 이제 전에 찍었던 장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맞춰갖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긴 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뭐 영화 보고 나서 하는 지부이니까 구체적일 수 좋죠. 네. 이제 처음에 애들 패고선 버스 타고 오는 장면에 이제 되게 멍 때리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사실상 거의 더위 먹은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찍기 전에 찍은 게 팔 경진이라고 팔 잡아 빼면서 이렇게 쭉 걸어 나와서 네. 보험사기 아니야 하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게 한 40테이크 간 장면이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간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계속 가다가 근데 저는 이제 그늘 아래서 한 번 더 다시 가지고 계속 말만 했지만 정말 갑자기 더워진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마지막에 오케이 네 우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이어 찍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찍고 나서 잠깐 사라진 거예요. 배우님이? 그래서 이제 그 시는 끝나고서 보통 끝나고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가고 그랬는데 봤더니 거의 쓰러져 있다고. 정신을 잃으셔서 기억이 안 났나 보다. 기억이 거기까지였네요. 제가요? 맞아요. 거의 쓰러져 거의 더위 먹은 상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버스 장면을 찍는데 자연히 표정이 나와서 전 잘 찍었어요. 실제적으로 뭐 영화를 봐도 그냥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에너지 그게 누르는 거든 표출하는 거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역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보면서 그 아이가 고생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감독님은 만약에 그 마지막 인사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많은 인사 중에서 이 대사를 떠올렸던 이유를 좀 듣고 싶고 배우님께는 그 말을 뱉을 때 어떤 톤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이제 뭐 제가 살면서 여러 임종의 순간을 경험이 있는 나이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뭐 캐릭터가 뭐 그렇다기보단 근데 보통 이제 임종의 순간은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안 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돌아가시는 분은. 그거를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임종의 순간에 말을 나눌 때 그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하게 아버지만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자기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디렉션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말은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저에게 뭐 그냥 사랑해요 뭐 이런 표현을 안 쓸 것 같은 친구니까. 네. 자기가 못해왔던 어떤 것에 대한 뭐 마지막
사과 같은 느낌도 있어요. 혜영 배우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대사를 대타하나요? 저는 좀 용서하겠다, 아빠를 용서해주겠다의 의미로 연기했었습니다. 감독님의 또 생각과 또 배우의 생각은 조금씩 또 미묘하게 좀 다르기도 하네요. 그게 맞아서 좋은 영화가 나와요. 그러네. 아니 혜영이 그 경찰에서 왼쪽 팔에 명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왼팔에 문신이 많아서 총자국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그 팔에 총을 맞는다는 그 설정도 그냥 문신하고도 연결 좀. 사실 뭐 아버지랑 혜영은, 본진이랑 혜영은 사실 거의 비슷한,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상을 입는 팔도 왼쪽 팔인데 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팔과 문신이 새겨진 팔, 가위와 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인물로 이제 설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총은 뭐 그 각도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고 보니 아, 문신의 총을 맞게 되는구나. 이것도 또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간 진짜 금방 가네요.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보험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혜영이는 저 배달을 갈까요? 아니, 그 당장 그 배달은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그 가은 리버파크 7단지인가요? 네, 거기가 주소가 없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바생이랑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보험금이라는 걸 확인했었을 때 굉장히 미묘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다시 대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배우가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표정, 어떤 마음으로 그 표정을 연기했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순간 자꾸 이렇게 제가 보급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지막 표정이 정말 복합적인 표정의 끝판왕이 아닐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그 해적이와의 어떤 그 미래도 있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어떤 아빠에 대한 회상이 되는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되게 복잡 미묘한 되게 혜영이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네. 그런 복잡 미묘함을 다 네네네, 그걸 다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띵띵하고 이렇게 그 금액 들어오는 게 뜨는데 거의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돈이 뭐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뭔가 상황 파악이 되는 그런 감정을 찍었습니다. 사실 한 감독과 한 배우가 그 시작을 함께 한다는 건 되게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에게도 불도저의 탄소년은 정편 데뷔작이시고, 또 김현 배우님께도 사실은 영화로서의 첫 주연작이게 된 상황이라서 이 영화 불도저의 탄소년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이제 남을 것 같은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영화로 될까,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흔히 보던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공 자체도 전혀 호감이 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3분의 1 지난 때까지 얘는 뭐야가 사실 정상인 반응이죠. 백업도 안 하고. 그렇죠, 백업. 근데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의 이야기라면 크게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불도저로 중국집을 부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로 매 순간 정말 운이 좋았죠. 매 순간 운이 좋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편집을 하는 그 과정, 편집이 끝나고 음악하고 후반 작업하는 그 모든 그 결정의 순간순간이 다 운이 좋았어요. 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혹은 뭐 발로 쓴 시나리오냐 뭐 영화가 뭐 있다냐 와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라는 평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정말 굉장히 다행이고 뿌듯하고 그리고 김혜연 배우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첫 장편 영화의 이런 주인공을 맡았었고 그리고 또 네. 첫 장편 영화의 주인공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혜영이라는 인물 되게 독특한 인물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봤고 그러면서 되게 배우로서도 그리고 김혜연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과격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도 배우분도 되게 과격한 첫삽을 뜬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사부에 든 내용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신인 감독 혹은 어떤 신인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또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련하고 더 뭐 큰 작품들은 앞으로 계속 더 찍어 나가시겠지만 이만큼 플랜 B가 없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열정 혹은 아니면 이 마음 같은 것들을 좀 느끼셨었을 그런 영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도 또 영화 끝나고 이렇게 또 구체적인 얘기들도 같이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하면서 저희 자세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영화를 보러 온다는 게 굉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내시고선 오신 분들보다 그 돈을 받는 제 입장에서 이거를 보러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동시에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실 때도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